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전 요즘 이 사람을 보며 형제애를 느낍니다. 진한 의리. 왠지 이 남자라면 끝까지 의리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만의 착각일까요? 이 작가님? 네,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영혼 없는 대답 말고. 아니 맞다고. 맞는데 맞다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리 앞세우고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 저는 사실은 굉장히 차가울 것 같고 뭐 안 챙겨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 남자. 엄청 겉으로 구박하고 이래도 엄청 챙겨주죠. 엄청 자상하고 네. 따뜻하고 챙기고. 네. 그런 거 여자들이 겉과 다. 속이 다른. 그 여자들이 그래서 주변에서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같이 지내보면 바로. 뭐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요. 다들 넘어오시죠. 그러니까요. 다만 저의 매력을 알기에는 한 두세 달이 걸린다는 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소개팅, 미팅 이런 거 안 돼요. 두세 달을 저를 안 보거든 그 사람들은. 한 번 보고 다시 안 만나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뭐 같이 방송을 해야 되니까 계속 그렇죠. 봐준 거지. 그렇죠. 안 그랬으면 뭐 사석에서 만났어. 저 뭐야 이랬을 거 아니야. 저는 그 첫 만남의 강렬함을 알고 있고요.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다시 안 볼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같이 방송하라고 집어넣어줘서 한동안 김용민 PD 원망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전에 같이 방송하기 전에 우리 이재희가 메뚜기 뛸 당시에 옆에서 엔지니어로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여자 아나운서 처음 보는 아나운서를 앉혀놓고 개 쌍욕을 해가면서 방송을 예. 그랬죠. 그래도 전 기억나요. 뭐에 관련된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 작가님? 네? 그때 이재희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 안 나시죠? 그때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야구. 아, 야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열심히 몰입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막 얘기에 몰입하시다가 앞에 얘기했던 사람 기억을 못 하시길래 제가 중간중간 알려드리고. 프로야구 특집? 예. 그랬더니 저보고, 보기보다 머리 좋다고. 예. 보기보다. 그냥 좋다 그럴 텐데 꼭 한 소리 말 한마디 하고 칭찬 안 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러니까. 싫어했지만,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또 빠지든다. 그런 무정 아나운서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저한테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이다. 그런 말씀을. 예. 아니, 그러면은 많은 남성분들이, 아니, 내가 이 작가 형보다 얼굴도 잘생겼고, 난 매너도 좋다. 근데 왜 여자들이 나를 안 좋아하느냐. 비결이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여자들한테 잘해주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저의 최고의 무기. 이렇게 생겼지만 최고의 무기.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이렇게 생겼지만. 그게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여성들, 이쁘장한 여성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시당한 적이 없어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는 이쁨 받고 사랑받았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남자들 사랑받고 선생님한테 사랑받고 늘 사랑과 관심과 이런 것만 받았지. 근데 이상한 놈이 와서 막 무시를 하거든, 자기를. 그러면은 각인이 되죠, 각인. 각인이 중요한 거예요. 잠깐만, 그거 나한테도 쓴 수법이에요? 저는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몸에 하도 배어 있어서 누굴 만나도 자동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싫든 좋든 상대방한테 나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물론 이런 수법은, 장기적으로 두고 볼 사람한테 써야지. 한 번 두고 보고 말 사람 했으면 큰일 납니다. 재수 없는 놈 취급받아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거기 밑에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따뜻한 사람이어야 그게 되는 깔려 거예요. 있죠. 그러면서 한 번씩, 농담 탁 타고, 빵빵 터지는 한 번씩 탁 던져주고. 그러면서 무심한 듯 하면서 챙겨주고. 그런 거 쉽게 배우긴 어렵고, 몸에 배워야 한다. 저는, 이런 생김새로 한 4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몸에 배웠죠. 네. 이거 얼굴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다. 네. 근데 좀 안타까워, 요즘에.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시골 친구들끼리 1년 한 번 모이는 그게 있어요. 시골 친구들? 네. 뭐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네, 그렇죠. 그 공부 안 하고 몰려다니는. 네, 몰려다니는 그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사나? 그래도 다 먹고는 살더라고요.
다들 뭐 해도 먹고는 살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수북수북 나세요. 다 자기들 먹거리는 다 있어. 근데 그 친구들 만났는데 장가 안 간 친구도 지금 많아요. 많고 그게 뭐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고 제 주위에 또 혹은 문희정 아나운서 주위에도 많을 거예요. 노총각 늙어가는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못 찾으니까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진짜 웃을 일이 아니고요. 그럼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게 출산부터 시작해서 뭐 집 구하기부터 시작해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기피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지금 가임 여성이 한 명 겨우 넘는 정도의 출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로 가면 정말 우리도 일본 같이 초고속 노령화 사회가 된다. 그렇게 참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여자 꼬시는 재주가 있어서 억지를 못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드려서 좀 많은 사랑을 하시고 사실 젊었을 때 많이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사랑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만났나? 야 정말 내가 목격한 것만 해도 그런데 저는 공통점에서 제가 늘 찾았습니다. 공통점이 지들이 좋다고 먼저 달려가놓고는 다 지들이 먼저 떠나갔어.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의리죠. 저는 절대 먼저 배반하거나 배신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배반하거나 배신하게 만들었겠죠. 아주 질리게 만들었겠죠. 예, 오죽했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이 작가님이 얘기한 건 사실 테크닉적인 부분,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얘기했는데. 진정성이 필요한 거죠. 네, 이동형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러니까 남자 이동형으로서 가장 큰 장점은 저는 그거 같아요. 어떤 부분을 챙겨줘야 되는지를 너무 정확히 그렇죠.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으로 따뜻함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진정성이 있으면 뭐든지 통한다고 보고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연 사과를 할 때 진정성 있는 사과였을까? 이런 것도. 사람 바보 아니거든요. 금방 느껴요, 진정성은. 느끼죠. 그러니까, 네. 연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는지, 이런 호감이 있는지 나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대하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시면 되고, 몇 번 이렇게 다가가다 저쪽에서 안 받아주면, 에이, 말지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렇게 생겼어도 저 이 작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렇게 생겼 예, 제가 이렇게 형제를 느끼는 우리 이 작가와 함께 오늘도 두 분의 라이벌 이야기 해볼 거죠. 네. 오늘은 조선시대로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형제로 똘똘 뭉친 이 작가와 문희정이 함께하는 라이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니, 제가 진짜 이 작가님 남자로 참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같이 한 지 생각을 해보니까 1년이 다 돼가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이제 방송을 같이 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네. 이 시점에서 딱 돌아보니까 이제는 정말 저 사람이 네. 때로는 좀 짠하고 네. 때로는 참 잘 챙겨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오늘날 자꾸 띄우지? 오늘 개편이 조금 있으면 개편입니까? 왜 이렇게 보낼까봐 제가 의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 조선시대 두 인물.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 동화 속 책의 주인공 오성과 한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읽었던 그 위인전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오성과 한음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그렇습니다. 보죠. 네, 오성과 한음. 오성과 한음을 알려면 일단 선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등장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씹었던 왕이죠. 이순신 때도 씹었고, 광해군 때도 씹었고. 그렇죠. 여러 차례 등장했던 선조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조는 당대는 물론이었고, 후세에도 상당히 비난받는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또 왕 재위 기간은 엄청 길어요. 네, 그러니까 무능력함의 상징이다.
또 그다가 또 뭐 시기심도 있고 그렇죠? 질투심도 그렇습니다. 있었고. 그렇습니다. 아주 찌질한 왕의 대명사. 정사를 돌볼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뭐 임진왜란 때도 백성들 버리고 도망가고. 그러니까요.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자리에 앉았을 그렇죠. 때 사실 신하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고달팠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백성들이 궁궐에다 불을 지르겠어요. 아, 그건 진짜 지금도 우리가 예. 나라님이 그 역할을 못할 그 능력이 안 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승만하고 같은 건데 이승만도 한강다리 폭파하고 자기만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거짓말 방송을 국민한테 알려주고 그러면서 말이죠. 경무대에서 도망갈 때도 그 경무대에 있는 귀중한 서류도 다 파기하고 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설사 가더라도. 그런데 그거 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도망갔어요.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인민군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 중요한 다 가지고 간 거죠.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선조랑 뭐 비교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욕먹는 선조가 딱 한 분야에서 박수받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재등용입니다. 인재등용만큼은,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만큼은 아주 뛰어났다. 이게 이제, 현 시대 정치랑 비교하면 YS가 되겠죠. YS가, 정치인으로서, 투쟁의 대명사지만 정치인으로서 유능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결국은 IMF 같은 걸 일으켰으니까. 그런데 YS 키즈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그렇죠. 이 YS 키즈라고 하는 사람이 다 이제 정권의 최고 자리에 올라왔던 사람도 있었고, 여당, 야당을, 다 두루, 다 거치면서 최고의 자리에 올린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YS 키즈들이 지금도 맹활약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YS랑 비슷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재 등용에 눈이 있었거나 또는 감각이 뛰어났던 게 아니고 그냥 무차별로 그냥 아무나 다 데려놓고 수적으로 많으니까 개 중에 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선조 시대를 우리가 인재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표현할 정도거든요. 정말 소위 말하는 영화로 치면 정말 주인공들만 박 긁어모은 최고의 그런 대작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인재의 숲을 이뤘던 시대가 선조 시대였는데요. 물론 그게 꼭 왕의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왕의 능력을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인재를 등용해가지고 어디 넣는 건 이 선조가 잘하기도 했어요. 이게 이순신 같은 경우도 정말 파격선진한 거 사실 선조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봤을 때 선조의 이 능력만큼은 인정해주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등용시켜놓고 나중에 너무 잘하면 또 질투하고 그랬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선조가 조금만 더 그 수많았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요즘 말하는 국정운영이죠. 조금 잘했다면 정사를 제대로 운영했다면 태평성대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었다. 그만큼 인재가 많았다는 거죠. 보좌할 수 있는 인재들이. 그러니까 난세라고 해서 그렇게 인재들이 많이 나온 걸까요? 아니면 정말 선조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인복은 있었을까요? 인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근데 지금 앉아 계신 분은 인덕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한번 볼까요? 그 시대에 누가 있었냐? 이거 당대를 떠나서 지금도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학자로서 그 학문적인 그런 업적을 추앙받고 있는 사람 태계 이황, 율곡이 다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언급해드렸던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신립 장군 다 그 시대 사람이고 또 의학적으로는 허준 있지 않습니까? 허준 또 학문적으로는 기대성, 서경덕 또 허균도 거기 있었고 이원익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 출신이었다. 그래서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선조시대는 인재가 숲을처럼 많았던 시대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 이항복과 이덕형이 있었다는 거죠. 오성과 한음. 이 오성과 한음도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인재들이었죠. 그렇죠. 이분들은 진짜 엄청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선조시대의 그 많은 인재들 중에서 이항복과 이덕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오성과 한음이라고 그래서 그냥 둘 사이에 우정? 네, 그런 것만 많이 주목을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항복과 이덕형 이 인물 각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뛰어난 인재들이더라고요. 그럼요. 엄청나게 뛰어난 인재인데 또 어떻게 보면 이덕형이 좀 이항복에 비해서 가소평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덕형도 보면요 굉장히 정말 뛰어난 재상이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제가 선조에 대한 인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말이죠.
요즘 여권에서 인재가 없다 그러잖아. 네. 인물이 없다. 그래서 국무총리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굳이 땡겨가지고 그 자리에 앉힌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 저기 빼다 받고 돌려받기 하고. 네. 그거 이제 인재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 거 아니야. 인물이 없어서. 그러면서 뭐 인사청문회 없애다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식이면 아무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인사청문회 안 했나? 아, 참. 그때 물고 늘어진 거 생각 못 하나 봐요. 지금보다 더 했어. 훨씬 더 했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났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김대중 정부 때 장상 총리, 장대한 총리 이 두 사람 다 부동산 투기하고 위장전입 낙마했거든요. 네. MB 정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기본으로 깔고 갔어요 그 사람들. 근데 김대중 정부 때 두 사람 못 죽여갖고 안달해갖고 결국은 둘 다 아웃시킨 거 아닙니까? 뭐 자기들이 이제 와서 이게 뭐야. 노무현 정부 때는 안 그랬어요?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부총리인가요? 교육부 장관 또 있었어. 송자 이런 사람들도 왜 낙마했습니까? 논문 표절 때문에 낙마했거든. 그런데 요즘도 논문 표절은 기본이고 이번에 낙마한 문창극 후보 같으면 아이쿠. 한두 개가 아니잖아. 아이쿠.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봐줄래야 봐주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해놓고 똑같은 잣대를 지금 해가고 이래서 인사청문회 없애야 된다고. 만약에요 다음 선거 때 진보가 집권하잖아요. 그럼 또 인사청문회 다시 만들자 이럴 놈들이야. 그놈들이. 예수께서 일찍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 눈에 대들 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그러니까. 뒷글만 본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찾아보면 있어. 근데 내 사람만 자꾸 쓰려니까 안 보이는 거지. 없는 거고.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더 높은 도덕성을 기준을 잣대서 뽑으려니까 뽑혀집니까? 그러니까 인물이 있지만 인물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좀 그런 데 비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두 분은 사실 그 당시도 당파라든지 당쟁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중도를 많이 지키시고 그런 당파에 상관없이 교류를 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어요. 결국 마지막 그 두 양반의 우정은 뭐 아주 젊었을 때부터 있었고 결국은 두 사람이 마지막 사망도 비슷한 이유로 사망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귀한 가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그것도 자기 자신의 절개를 지킨 것이 옳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밀고 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항복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556년에 태어났는데요. 음력 5월생이고 본가는 경주입니다. 경주이시지. 내가 맨날 우리 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복이 형. 항복 형이라고 만나요. 우리 할배라 그랬나? 우리 항복이 할배.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항복의 9대 손이 고종 때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유원이라는 사람인데 이유원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촌 이유승의 둘째 아들 이석영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유승입니다. 이유승에게 6형제 있습니다. 아들이 6명 있었거든요. 첫째가 건영, 둘째가 석영, 셋째가 철영, 넷째가 회영, 다섯째가 시영, 여섯째가 호영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회영 집안, 이회영가, 그 유명한 이회영가 아닙니까? 자신들의 재산 몇 천억, 지금으로 하면 한 3천억이니 4천억이니 그 많은 돈을 독립운동한다고 다 훌륭한 팔아쳐. 독립운동가. 다 팔아쳐갖고 만주로 가면서 자기들 그 몇백 명의 그 노비들 다 풀어주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인 이회영가 바로 이 집안인 거란 거죠. 훌륭한 집안이네요. 내가 그래서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은 계열 맞습니까? 그럼요. 아, 진짜로? 그럼요. 뭔가 확인하고 싶은데? 같은 뿌리를 쭉 내려오다가 네. 파가 이제 갈린 건데, 아. 저희는 백사공파, 우리 상서공파 뿌리만 갈린 건데, 어쨌든 갔습니다. 갔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명박이나 이쪽도 다 갔다. 왠지 이 작가님은 그쪽이랑 더 가까운데? 느낌이 그래, 느낌이 그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집안인데, 사실은 이회영 선생을 우리가 잘 몰라요. 너무 안타깝지. 이런 분들은 박수 쳐줘야 되고, 이런 집안 자체가,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한 가문에서 독립운동 한두 명 있을 수 있어. 그런데 형제 전부가, 그것도 지금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최고 부자였으니까, 이건희 집안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희 집안 자손들이 전부 이렇게 자기 재산 다, 사회에 기부하고, 그 자기 재산 땅 팔아가지고, 만주로 떠나가지고, 그 돈을 독립자금으로 쓰고. 그렇게 비유하니까 갑자기 그 집안이 확 빛이 나네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그분이 독립운동하다 이국 땅에서 다, 목숨을 잃으셨으니까. 네. 이런 집안 우리가 박수치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떤 이회영 집안을 좀 설명해드리면 한일 합방 일어나자 경술국시라고 하는 그때 이제 여기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 그 가솔이라고 하면 모든 가족들 또 따라가 노비들 중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데리고 만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재산을 전부 처분하는데 당시 처분한 재산이 4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당시 쌀 한 가마니 가격이 3원이었다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이거 진짜 몇천억 대 재산인 겁니다. 야, 그러니까 어떤 집안은 그렇게 전 재산을 털어서 독립운동, 네. 나라를 되찾는데 네. 일생을 바친 집안이 있고 반대로 또 어떤 집안은 또 그런 적산 기업을 네, 물려받아가지고 그렇죠. 예, 자기 배 불리는 그런 인간들도 있고 비교가 되는 거죠. 확 되네요. 예. 뭐 친일파 집안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까 그 6형제 중 5형제가 중국에서 돌아가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 살아 돌아오신 분이 그 초대 부통령이었던 이시영 선생입니다. 아, 이시영 선생. 이시영 선생만 네. 살아 돌아오셔가지고 부통령이 되셨는데 잊지 말아야겠죠.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후손들이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집안의 후손들이 바로 국민의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장 했었던 이종찬. 이종찬. 이종찬 네. 씨가 이 집안 후손이고 또 지금 새정치연합에 지금 현역 의원이신가요? 탈락하셨나 모르겠네. 이종걸 의원. 아, 이종걸 의원님. 이종걸 의원도 예. 이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종걸 의원하고 이종찬 전 의원은 사촌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집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종걸 의원한테는 종걸이 형은 까임 방지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집안이 이런데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한 번씩 용서해주고 그런 거 아니야? 한 2개 3개 잘못해도 아이 종걸이 형은 용서해줬을 때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집안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좀 보호해줘야 그래. 되는 집안이다.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박수 쳐줘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입니다. 하여튼 이 집안의 손조가 바로 이항복 선생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는 자상이었고 호는 백사인데 그 백사 이항복입니다. 백사. 그래서 백사공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필운이라는 호도 썼는데요. 백사란 뜻은 이건 흰백자에 모래사자 아닙니까? 모래, 예. 그러니까 하얀 모래알처럼 청렴 결백한 삶을 사고 싶다. 이런 뜻에서 이항복이 스스로 지었다 그래요. 이 작가님은 본인의 호 뭐 짓고 싶은 거 없어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길로 질까요? 한 길로만 가겠다. 한 길. 아니 나중에 배신할 거라면서요. 한 길 어때? 좋잖아. 내가 한 길로 호를 지면은 새정치연합에서 뭐 나한테 한 개 주지 않을까요? 뭘? 김한길을 존경해서 한 길이라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야. 그래요. 예. 근데 우리 흔히 오성과 한음 때문에 이항복의 호가 오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네. 왜냐면 이덕형의 호는 한음이니까. 그래서 오성과 한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많은데 그 오성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근데 이거 어떤 애들은 오성과 한음 이름인 줄 알고 오씨고 한씨고 그래서 그런 줄 아는 이 작가님 그랬습니까? 아니 저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인데 우리 저거 알아야죠 당연히. 근데 오성은 호가 아니고 오성 부원군. 그렇죠. 이런 직책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자기명이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의 공신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렇죠. 예, 오성군에 봉해진 거죠. 오성 부원군을 책봉된 거죠. 이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항복 대감이 오성 대감이 전쟁이 일어나고 몽진 갈 때 옆에서 계속 보좌에서 갔기 때문에 공로를 인정받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냥 오성 부원군이었기 때문에 오성 대감. 저도 방금 얘기했습니다. 오성 대감이라 불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는 오성과 한음이라고 불리지 않았다는 거지. 뭐야? 한참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오성이라고 붙여진 거야. 그런데 왜 우리는 오성과 한음에 일하라고 해서 어릴 때 이 두 사람을 오성과 한음을 갖다 붙여가지고 교과서에서 배우고 동화책에서 배우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요. 지금 조금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사실 오성과 한음 이 두 분이요. 처음 만난 게 1578년 과거 시험장에서였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배신감을 느끼면서 다 거짓말이다. 그렇죠. 위인전은 왜 그 그렇죠. 말이 또 어느 한 정도 번, 또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오성과 한음의 일화는 없던 거였다. 없던 이렇게 거였다. 배웠겠죠. 예. 아니 두 사람이 만날 때가 성인이 다 돼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 17살, 한 사람 22살 때 만난 그렇죠. 거거든요. 22살도 만 22살이에요. 우리나라에 하면 23 되는 겁니다. 또 두 사람의 나이 차이 5살 차이. 5살 차이니까. 근데 나이 차이는 친구하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나이 차이 나면 뭐 5살 정도면 친구하기 뭐 어렵지만. 왜 사회에서는 10년 친구 먹는다면서요? 그래도 뭐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당신은 그냥 나이는 친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문에 높고 낮음 이런 게 문제지. 그게 아니고 나이 차이 갖고는 뭐 10살 뭐 이상이라도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그때가 훨씬 열린 마음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기대승 뭐 이황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늘 하시는 말씀 있죠. 내가 늘 했었나요? 안 한 줄 알았네, 여기서. 그래. 많이 했지. 그러니까 기대승과 이황의 관계를 봐서라도 그때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악플에 일일이 비난에 그렇죠. 일일이 대응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1978년에 처음 만납니다. 그것도 과거 시험 보면서. 네. 이게 이제 이덕형의 문집인 한은문고에 나오는 얘기고요. 또 이덕형의 후손 참창간 이명교가 고종과의 대화 때 밝힌 내용에도 이게 나옵니다. 이명교가 고종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하죠. 신의 선조와 오성은 과거장에서 서로 사귀게 되었는데 한 번 보고 매우 치밀해졌습니다. 이는 사적에 실려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로 사귀었다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 속되게 전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의 사이가 워낙 좋으니까 백성들이 그냥 정말 존경하는 마음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이 안 드릴게요. 두 사람이 같은 한성부, 같은 한양에 살았지만 동네가 멀었어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같이 교류해서 어울리기 어려웠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역사책에서 읽은 오성과 한우의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겁니다. 원래 구전으로 떠돌던 이런 얘기들, 어린아이들이 총명하고 뭐 이랬던 얘기들을 오성과 한우 두 사람에게 대입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역사적 인물이 있으면 거기 구체적 맞추면 더 재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끼워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예. 그렇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당대 재상들을 어릴 때 이랬었다. 너도 본받아야 그렇죠. 되지 않겠니? 이렇게 총명하고 말이야. 재치가 뛰어나고 그러면서도 웃음과 해악이 끊이지 않는 조롱과 풍자를 했었던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걸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처음엔 얘기가 한두 개 지나지 않았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무조건 오성한임이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작가님 재상이 되면은 이제 이 작가님 얘기도 이렇게 부풀려지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여기서 그럼 오성과 한음의 우리 모두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는 의미에서 오성과 한음의 재미난 일화를 몇 가지 좀 보고 합시다. 제일 회자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이 서당에서 공부할 때 스승이 졸자 부랴라고 이제 끼웠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승이 쪽팔려가지고 공자님 만나고 왔다고. 그렇지 자다가 응. 그냥 공자님 한 것뿐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이제 두 소년이 오성과 한음이 졸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스승이 니네 왜 자냐고 이렇게 하니까 두 소년이 공자님 만나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요것들 봐라 싶으니까 그래 공자님이 뭐라고 하더냐. 공자님이 스승님 안 만났다는데요? 얘기 듣는데 왠지 이 작가님이랑 이렇게 오버랩되는 느낌. 예. 아니 이게 이런 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악동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진짜 악동. 이거 두 사람도 한 행동인데 거의 악동임이지. 그런데 밉지 않잖아. 밉지 악동이라서. 않은, 그런 귀여운. 그렇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있죠. 뭐 전염병으로 몰살한 일가족의 염하는 거 이덕형에게 부탁받고 이항복이 혼자 갔는데 갑자기 시체가 일어나서 볼을 쥐어박는 바람에 아주 놀라서. 근데 이거는 이제 이덕형이 자기가 시체인 척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이항복을 놀렸던 거고 여기에 또 복수하기 위해서 이항복이 이덕형한테 화장실에서 뭐 사건도 있었고 네.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이 계속 장난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두 사람만 장난친 게 아니었고 두 사람의 부인들. 네. 부인들하고도 장난을 많이 쳤죠. 아니 근데 그 부인들 얽힌 얘기는 성장 이후의 얘기니까 그거는 사실인 거죠. 아니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요? 사실 아닌데 사실인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보면 실록에 나옵니다. 실록에 오성 대감이 해악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해악이 지나치다 나오고 정조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정조도 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전부 다 이항복 대감이 한 건 아니겠지만 맞는 것도 많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지금 오성과 한음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수백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진짜 있었던 일은 뭐고 가짜 있었던 일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정도로 장난꾸러기셨다는 거죠. 어른이 돼서. 어른이 돼서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정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없는 항목,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안 갖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바로 유머입니다. 유머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유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 사례는 그렇지 않거든요. 외국 정치인들은 굉장히, 연설할 때도 그렇고, 국민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 여야끼리 싸움할 때도 그렇고, 조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놓고 같이 웃고. 근데 우리는, 그거 하면 기분 나빠하는 상대방이.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딱 있었던 두 사람이 있지. DJ하고 노무현은 있었어요. 유머가 있었어. 우리 TV에 국민과의 대화 같은 것도 많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TV 프로그램에 좀 출연했었거든요. 일요일 밤이라든가, 책을 읽읍시다, 이런 것들. 거기 가면요, 빵빵 터집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빵빵 터트리게 하는 그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여유가 있고 유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항상 이야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유머가 없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예를 갖고 오는 게 반대로 과거는 있었다. 예를 갖고 온 사람이 바로 오성대감이었어요. 오성대감 이랬다. 왜 우리는 이런 걸 못 갖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뭐가 사실인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느 날은 이제 오성이 한음한테 한음 놀린다고. 네 마누라하고 나하고 눈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와우. 그러니까 이 정도 농담할 정도로 둘이 친했다라고. 어우, 세게. 네, 세게 했어요. 세게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한음 부인이 오성을 초청해가지고. 네. 떡 드세요 해놓고 떡에다 똥을 집어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성이 똥 넣은 떡을 먹고 인상을 찌푸리자 거짓말 하는 입에는 똥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인이 이야기했다는 거. 아우 부인의 재치도 상당하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겁니다. 지금 오성과 한음의 일화를 좀 보면요. 웃음하고 해악하고 풍자 그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시 그 유교 중심의 엄격한 사회 상황. 이걸 풍자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또 엄숙주의를 타파하자 이런 것들 때문에 구전으로 발전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감히 고개를 못 쳐들 만한 큰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성이나 한음이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고 놀리고 그랬으니까. 또 장인어른한테 막 장난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양복 대감이. 또 이렇게 와이프랑 장난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당시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인권 혹은 권위가 많이 없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벼슬을 하고 있는 재상한테도 친구 와이프가 똥을 먹인다.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여성 인권을 올려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런 구전이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아마 이제 신분 사회 부조리 이런 걸 나타내주면서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아마 재미난 하나의 놀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자식자한테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얘기해주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때 놀이라고 해봤자 별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왜 이 작가님도 소위 말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쫄만한 사람 앞에서도 절대 안 쪼는 척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잖아요. 일부러 애써 무시하시려고 하고. 아니 근데 그거는 글쎄요. 척은 아니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건방지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작가님이 유독 짓궂어질 때가 있어요. 술이 들어가면은 와 진짜 그 제어가 안 되더만요. 옆에서. 그래요. 굉장히 짓궂어지시더만요. 네. 예. 술 먹으면 더 재밌어집니다. 예. 앞으로 술 먹고 방송을 해야겠어. 난 반대일세. 예. 자 이런 이항복은 권율의 사위이기도 했었죠. 그렇죠. 권율의 사위로 더 유명해졌는데 사실 백사는 태어나서 며칠 동안 엄마 젖 빨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주위 점쟁이가 이 말을 듣고 이항복은 반드시 정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점을 쳤다는 일화도 있는데 어쨌든 영의정을 지낸 권철이 이항복의 이웃집 노인이었고 권철의 아들이 권율이었는데 그래서 사위를 삼아라 이항복을 똑똑하니까 이렇게 권유해서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일화가 그거 맞아요? 주먹이라? 주먹이라. 주먹이라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성대가 그랬는지 안 건지 알 수가 없다. 이거 이제 오성대가 어렸을 때 이야기죠. 네. 권율
감나무 있지 않습니까? 예, 감나무가.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나왔어요, 이 얘기. 오성대감의 집안에 있는 감나무가, 가지가 권율대감 집으로 뻗었고, 권율대감 하인들이 못 따먹게 해가지고, 오성대감이, 그래? 하고서 가가지고, 권율대감이 앉아있는 그 문을, 주먹을 빵 대고, 이 주먹이 누구 주먹이요? 이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래, 네 주먹이지. 그러면, 저기 있는 감나무는 누군 감나무요? 이렇게 했다는. 이건 뭐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근데 우리가, 실화로 인정합시다. 그래야, 이런 거에 감복해가지고, 그래, 넌 내 사위가 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위로 맞이하게 된 동기가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 또, 권율대감하고 뭐 이웃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처가살이 했습니다만,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사실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인 이야기 나왔는데, 권율가의, 일화도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 같아요. 아까 제가 뭐 실록에도 나온다 그랬는데, 네. 무더운 여름날, 입골하게 된 이항복이 장인에게, 장인, 오늘은 날씨가 무척 무더우니 견디시기 힘들 것입니다. 버선을 벗고 신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권율이, 그렇지. 하고 버선을 벗고 그냥 맨발로, 신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왕이 나타나니까, 이항복이, 왕한테, 전하, 날씨가 몹시 더워 나이든 재상들이 의관을 갖추기 있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신발을 벗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조가 그래? 다들 벗으라 그래 벗도록 하여라 했는데 장인 혼자 못 벗지. 자기는 맨발인데 어떻게 벗어 신발을. 그래서 권율이 나중에 혼자 못 벗고 있으니까 왕이 권율은 왜 신발을 벗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권율이 사위 이항복에게 속아서 제가 신발을 벗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위에서 빵 터졌다. 왕도 웃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야, 정말 재치가 일부러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록에 나와 있는 그거 너무 심했다. 해악이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이것 말고도 이제 성인 돼서 했던 그런 재치 있는 말이 많습니다. 유송룡, 정철 이런 사람들이 이항복과 같이 모이면서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뭔지, 정말 아름다운 소리는 뭔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선비가 글 읽는 소리, 달 밝은 밤 구름이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말하죠. 이항복이 옆에 있다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밤에 새 신부가 치마 끈 푸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은 소리다라고 했다는. 근데 이게 당시에 이런 야사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야한 이야기도 갖고 들어오는 게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구전에 이어지는 것을 이항복 대감의 장난처럼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문득 이항복 대감, 오성 대감의 얘기를 듣다가 이 작가의 전생인가라고 했다가 순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오성 대감이 그렇게 외적으로 뛰어났다고 이 작가님과는 다르게 뭐 같은 피인데 뭘. 같은 피 다른 얼굴? 예, 충분히 가능하죠. 예. 왜 기록한 행장을 보면은 뛰어난 용모와 당당한 풍채에 호탕하고 활달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었다. 네. 그건 뭐 행장이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래,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재밌는 거. 어전 회의에 이항복만 늦었습니다. 그래서 왜 늦었냐고 대신들이 따져 물었더니 말하기를 오다가 보니 저작거리에서 스님하고 황간이 싸우고 있더라. 근데 황간은 스님의 머리털을 쥐고 있고 스님은 황간의 불화를 쥐고 대판 싸우더라. 그래 그게 재밌어서 구경하다 늦었다고. 이게 말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웃으면서 말았다는 늦은 걸 탓하지 않았다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없는 걸 잡아갖고 싸우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재치. 근데 글쎄요, 저하고는 다른 게 저는 그냥 왜 늦었어 그러면 늦잠 잤어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재치나 뭐 이런 걸로 돌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작가는 너무 못되게 당당한 거지. 그래. 근데 네. 지금 이렇게 재치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요즘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창의적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혼나요. 그래요. 엉뚱한 소리 한다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네. 혼나고 또 우리는
다들 그 똑같은 교과서에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책상에 앉아서 똑같이 머리를 깎고 선생이 지시하는 것만 받아쓰고 이런 교육만 받아왔거든요. 네. 이런 교육 하루에서 어떻게 창의적 교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창의적인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냐 말이지. 근데요, 그게 단순히 학창 시절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사회 나와도 똑같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에서. 직장, 군대 네.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너 아나운서가 왜 방송을 그렇게 해? 아나운서는 점잖게 해야지. 아나운서는 예쁜 척 해야지. 저 초기에 너무 튄다고 어찌나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는지. 근데 뭐 어떡할 거야? 이렇게 생겨먹은 것. 그래서 밀고 나갔거든요. 근데 결국은 오늘날에 제가 있습니다만,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교육 풍토화에서는 스티브 잡스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예. 그 통치권자들이 맨날 왜 우리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안 나오냐 그러는데 교육이 그 따위는 어떻게 나오냐고. 아우 부모님 모셔와.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말하는 혁신학교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이유도 우리 학부모들이 이제는 이런 주입식 교육, 경쟁 교육은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보 교육감 많이 당선된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국민TV 조합원분들은요, 자녀 교육을 좀 다르게 시키세요. 네. 저 보세요. 완전 자유분방하게 자랐잖아요.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동의를 안 해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작가님을 보고 태교를 하겠다라는 부인들을 말리시라. 큰일 납니다. 예. 혁신학교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 창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시대가 좀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네.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그렇게 변해가야 하는데 교육 자체가 그렇게 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이 그렇게 변해가는데 저는 학부모들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학부모들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이디어가 이기는 세상 아닙니까? 네. 그런 아이디어도 다 이런 창의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왜 애들이 혁신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지. 거기 가면 자기들이 직접 주제를 잡아서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정말 밖에 나가서 만져보고 느껴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설화를 지금까지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오성과 한음의 구전 이야기 살펴봤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거죠. 오성과 한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정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정조가 이제 홍제전설하는 자신의 문집에서 두 사람과 관계된 구비설화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이 항목이 한 건 아니겠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라 안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사모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정도조차 인정하고 아까 왜 고종 앞에서 고종의 후손 이명교하고 아니 이덕형의 후손. 이덕형의 후손. 이덕형의 후손 이명교하고 고종하고 대화를 나눴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뭐냐면 고종이 물어본 거예요. 야, 너는 할아버지 진짜 그랬던 거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건 뭐냐면 고종도 이 두 사람 오성과 한음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다는 얘기야. 왕조차도. 그래서 자기도 궁금한 거죠. 진짜 오성과 한음이 그랬을까? 그래서 한음의 후손에게 직접 대놓고 물어봤다. 그러니까 왕이 이 정도였을 정도면 일반 백성들 사이에 오성과 한음 이야기는 쫙 퍼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관포지교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무언가 그런 걸 막 만들고 싶어했던 마음이 또 작용을 했겠네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오성과 한음의 어떤 일화가 거짓이라고 해서 없었던 일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우정도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친하고 두터운 우정을 자랑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처음 과거장에서 만나가지고 친분을 쌓고, 그러니까 이거지 뭐 딱 보면 아는 거지. 뭐 저 사람 좀 인 것 같은데. 내과인데 뭐 이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왜 고수들은 알아보죠. 칼만 잡아도 알아본대잖아. 잡는 폼새를만 그렇죠. 보면 알죠. 알다니까. 아마 그때부터 알게 돼서 또 같은 한성 출신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류를 쌓은 것 같고. 두 사람이 바로 과거에 합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서 합격하는데 한 2년 정도 지나서 합격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같이 과거에 합격하고 조정으로 들어가면서 더더욱 친분을 쌓고 또 학문적 교류도 하고 이렇게 된 거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 이덕형의 문집 한음 문고를 보면요. 이덕형이 이양복에게 굉장히 많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총 110
통 정도의 편지가 발견됐는데 이 중 이항복에게 보낸 편지만 77통이었다. 와. 그러니까 완전 두 사람의 친분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베프. 베프 그래. 베스트 프렌드. 그럼 이 작가님은 혹시 친구한테 손편지 써본 적 있으세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손편지 같은 거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친구가 재수하고 제가 대학을 갔을 때 서로 부산에 있다가 제가 서울로 대학을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재수하는 친구한테 10장이 넘는 편지를 쓴 거예요. 한 번에. 그랬더니 그 재수 학원에서 제가 가니까 유명 인사가 돼 있더라고요. 여름방학 때 친구를 만나러 갔더니 이 친구가 그 편지 10장의 주인공이냐고. 동성 친구에게? 예.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와는 그 학창 시절부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죠. 종교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학창 시절의 고민을 다 그 친구와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도 만납니까? 네, 그 친구 지금 인도에 남편 따라서 주재원 나가 있거든요. 예. 만나기 어렵겠네요. 그래도 연락을 다 합니다. 연락은 하지만. 네.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우정이죠. 뭐 친구 있을 때 이번 휴가 때 인도 한번 갔다 와요. 인도 싫어요. 불편하답니다. 예, 인도 많이 불편합니다. 예, 저는 불편한 거 딱 질색입니다. 인도 많이 불편하고 많이 위험합니다. 네. 많이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인도 여행 가실 때 많이 알아보고 안전을 좀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말이죠. 여행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자신이 직접 겪지도 않은 이상한 거짓말 써가지고 책에다 써가지고 말이야. 무책임한 그러면서 자신은 책 팔아먹고 그런 사람들 누군지 말 안 해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되고. 그래 인도 얘기 나와서 그 말씀드린 거고. 예. 근데 저는 뭐 편지는 저는 사실은 문자 답신도 잘 안 해요. 카톡도 맞다.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연애할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들이 편지 써달라 그러면 진짜 자기들 먼저 쓰고 나보고 답장해달라면 너무 싫었어요. 니도 쓰지 마. 우리 전화로 하면 되고 말로 하면 되지 뭘 그거를 편지를 니도 쓰지 마. 전화도 잘 안 하잖아요. 전화는 자주 합니다. 진짜요? 전화 자주 합니다. 그래, 그렇고요. 그러니까 77통 거의 3분의 2 이상을 이항복한테 편지 쓴 거에 바쳤다. 그만큼 친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답장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답장은 안 받았답니다. 예? 답장 안 받았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글쎄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좋아한 거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발견되지 않고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항복의 문집도 있지 않습니까? 백사집이라고. 네. 거기는 이덕형을 위해 친구 이덕형을 위해서 시를 몇 편 있지만 편지 답장한 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 작가랑 비슷해요. 예. 그래서 편지에는 한음이 오소영이 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데 여기서 형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형님이 아니고요. 학형.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했었죠 한때. 그러니까 같은 동문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걸로 그냥 형으로 치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는 맞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쨌든 이항복이 편지는 답장은 안 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항복이 할아버지가 젓가라면 그렇죠? 답장은 안 써주지만 이덕형에 향한 마음, 그 마음은 아주 굉장히 넘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들고 그게 또 나타난 게 있어요. 이덕형이 먼저 죽었거든요. 그럴 때 이항복이 묘지명을 쓰면서 내가 이덕형을 그르쳤구나 한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이덕형이 죽었을 때 시를 지었는데 그것도 목소리 죽여 남몰래 곡하노라 이런 구절도 나오고 또한 이덕형이 사망했을 때 한음이 죽었는데 내가 혼자 살면 뭐하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거 보면 두 사람의 우정은 보통 사람들의 우정을 뛰어넘는 뭔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한 거죠. 서로를 인정하고 글쎄 이 당대에도 오성과 한음 이야기가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후대에만 나왔고 당대에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조의 말에 따르면 당대에서 어느 정도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자기들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서로 느끼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의 학문을 사랑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는 사실 한두 명 있는 거 참 좋은 일 아니겠어요? 한두 명? 한 명 만나기도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박인호 금호공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임진왜란기 피난지 평양에서 같은 밤을 썼답니다. 두 사람이.
그 정도였으면 뭐, 그죠? 이거는 아무리 친해도 같은 방 쓰면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것도 이 두 사람 다 이제 벼슬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각방 줘야지. 각방 줘야지. 이거 뭐, 또 같은 방 쓰면서, 방이 없으니까 같은 방 썼겠지만, 뭐, 제비뽑기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 같은 방 그렇지. 쓸래, 뭐 이런 그래, 거. 그러지 않았겠어요? 뭐 이산에 갔다고, 넌 가. 너 딱 하면서. 나 얘랑 쓰면 안 돼, 뭐 이런 눈치를 줬겠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명날에 대한 원병 요청, 이런 것도 두 사람이 한 방을 쓰면서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다니까. 또 선조가 두 사람 믿었고 말이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광해군 즉위 후에 임해군과 영창대군 처리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뭐 죽여야 된다, 아니다, 살려야 된다,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광해군 이야기 때 한번 한것 같은데. 임목대비랑 광해군 얘기하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했는데 이 문제에서 굉장히 그 당파 싸움이 심했지 않습니까? 갈라져가지고. 근데 두 사람은 같은 노선을 택했다. 같은 노선을 택했던 걸로. 그래서 뭐 두 사람 다 귀향을 갔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는 굉장히 신분은 남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는 거짓이지만 뒤에서 뭐 살을 붙여가지고 후대에서 만들어낸 거고 또 그 만들어낸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친분은 확실했다. 이렇게 말씀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항복이 9살 때 아버지를 일찍 여했습니다. 그리고 16살 때 어머님한테 잃었죠. 천의 고아가 되어내는데. 근데 어린 시절에 굉장히 놀기를 좋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른 우리 정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놀기 좋아하고 동네에 골목대장 노릇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량배들 올리고 뭐 이랬다 그러거든요. 대신에 머리는 총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우리나라 정기의 문제점 얘기하잖아요. 무슨 뭐 태몽부터 남다르고. 그렇죠. 어릴 때 뭐 떡잎부터 달랐다. 그러면서 3살 때 뭐 사서 삼경을 떼고 뭐 그런 누구나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항상 내가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항복만은 좀 다르잖아. 총명했지만 이렇게 어릴 땐 사고쟁이, 사고뭉치 이게 이제 악동이었으니까 가능한 거고 이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머리는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뛰어난 재치, 언변, 유머 이런 게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교육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조합원 학생을 둔 아이를 둔 조합원 여러분들은 진짜 좀 마음대로 애들이 뛰어놀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서 대신 책은 읽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너 학원 안 가고 뭐 이런 다른 애들처럼 이런 거 안 하겠지만 책은 몇 시간 읽어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애들한테 책 읽으라 그러지 말고 부모가 보여주면 돼. 예, 부모님이 읽으면은 자동으로 읽어요. 자동으로 읽습니다. TV 틀어놓고 뭐 이렇게 스마트폰 보지 말고. 야, 너 책 안 읽어? 안 읽어 그러면. 그러면 안 읽어요. 아유, 누가 읽어? 예. 쥐도 안 읽으면서 왜 나보고 읽으라 그래? 이랬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동으로 책을 읽게 되는 거고, 또 이게 막 방이 어지럽더라도 여기저기 막 책을 막 뿌려놓으세요. 잡아서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고 애들 마음대로 놀게 하세요. 선행학습 시키지 말고. 그러면요, 책 많이 읽은 학생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지가 알아서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조금 자유 방임으로 풀어주면 자기가 놀면서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이런 자기 능력을 스스로 개발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이런 이항복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붕어빵에서 공장 찍어내듯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이건 소위 말해서 경쟁밖에 안 되는 거죠. 똑같이 경쟁해서 그러면 도태되면 어떻게 할 거야? 내 자식이 꼭 경쟁에서 1위라는 부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보다 훨씬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부모 노릇하기도 쉽진 않은데 이 작가님 그럼 아버님은 어릴 때부터 책을 이 작가님이 보는 데서 많이 읽으셨나요? 이 작가님 어릴 때부터? 잡지 신문을 많이 읽으셨죠. 저희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저희 아버지가 거의 책벌레시거든요. 네. 항상 손에서 책을 안 놓으시는 분인데 그거에 너무 익숙한 거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 저희가 딸만 5인데 물론 안 그런 딸도 있습니다. 수적으로 확률의 문제인데, 근데 확률적으로 많은 수의 딸들이 아버지의 그 모습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그래 저는 그래서 나중에 집에서 읽다 책이 없어가지고. 네. 저희 아버지가 당시에 롯데라는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럼 왜 롯데칠성 30년사, 40년사 이거 이만한 두꺼운 책이 있어요. 네. 뭐 회사의 연역
예. 일대 회장 누구 뭐 이런 쫙 재미 하나도 없는 거. 공장이 어디 수원에 있고 무슨 영등포에 네, 있고. 네, 이런 거. 네. 제가 읽을 게 없어. 그거를 한 3번 완독했다니까요. 책이 읽을 데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EJ 롯데 특집이에요. 와, 진짜 이럴 때 대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